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이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FA-50이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에서 승리했다라는 보도를 제가 해드렸는데요. 지금 말레이시아 국방부가 우리 FA-50을 선정을 했는데 뜻하지 않은 복병이 나타났어요. 정말 무지몽매한 기재부, 우리 지금 기재부, 말레이시아 재정부가 그거 안 된다 라고 나섰는데 이거 우리 정부가 좀 나서서 그들에게 야 이거는 말이야 FA-50이 될 수밖에 없어 라는 그 이유를 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JF-17이나 아니면 테자스 이런 것들이 되면 안 되는, 될 수 없는 이유를 우리 정부가 좀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김정은이가 망하기 위해서 완전히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을 하면 망하는데 한번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북한에게도 탄약 포탄을 요구를 하고 하는데 중국에게도 그러는 모양입니다. 이 불량 국가들끼리 어떤 작당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대운하건설은 고구려 원정의 패배와 함께 희대의 폭군 수나라 양제를 몰락시킨 결정적인 실책 중에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양제의 뒤를 따라가려는 모양입니다. 북한이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회의에서 동해와 서해를 잇는 대운하건설을 천명했다고 북한 전문 매체 SPN 서울평양통신이 9월 12일 보도했습니다. 매체가 입수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회의 시정연설문 전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이 연설에서 나라의 동서해를 연결하는 대운하건설을 비롯한 전망적인 경제사업들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과 정확한 추진 계획을 세우며 일단 시작한 다음에는 국가적인 힘을 넣어 반드시 성공을 안아와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이 동해와 서해를 연결하는 대운하건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북한이 정말 이번 대운하공사에 착수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함께 한반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이러한 대운하 건설에 나선 것은 동해와 서해가 완전히 단절된 것에서 오는 물류와 군사작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요. 운하가 건설될 경우 북한은 물론 중국도 군사적 경제적으로 대단히 큰 이익을 누릴 수 있어 중국 측의 상당한 지지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이 운하 건설에 나설 경우 가장 유력한 코스는 대동강을 따라 동쪽으로 이어지는 평양, 원산 고속도로 측면 약 145km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완성되면 길이 195km의 수에즈 운하보다는 짧지만 파나마 운하보다는 긴 세계적 규모의 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북한이 이러한 운하를 건설할 능력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런 운하 건설에 주민과 건설 공병 부대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국력이 바닥까지 떨어져 아사자가 송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운하 건설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김정은,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김정은, 수나라 양제 비교될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수나라 양제 고구려 침략했다가 비참하게 패배하고 갔죠. 그것도 어마어마한 대군을 우리 일부 역사서에는 113만 대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무지막지한 대군을 동원해서 고구려를 침략했다가 박살이 났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항저우에서 지금의 베이징, 그때는 연경이라고 했겠죠. 거기까지 연결하는 운하를 건설을 했는데 그 운하가 지금의 운하처럼 항저우에서 거의 다이렉트로 베이징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때는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로양, 낙양이었죠. 그래서 로양, 즉 낙양 쪽으로 꺾었다가 이렇게 다시 베이징 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운하를 건설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직선 코스보다 훨씬 긴 운하를 건설했고, 이 1억 5천만 명의 연 인원이 동원되었다라고 사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운하가 건설되었다고 기념으로 큰 배를 띄워서 물놀이 하러 갔는데 이 어떤 지역에서 수심이 얕아가지고 이제 흘수선이 걸린 거죠. 그래서 배가 걸리니까 그 지역의 지방관을 불러서 참수를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백성들을 5만 명을 수상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학정 끝에 수나라는 아주 단시간에 망하고 말았죠. 거의 김정은이 그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서 대운하 필요하죠.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필요해요. 왜냐?
동해 함대와 서해 함대가 단절이 되어서 동해 함대에 있는 잠수함이나 군함이 서해 함대 쪽으로 지원을 가려고 하면 못 갑니다. 그래서 대한해협을 돌아서 이 제주도 앞바다를 돌아서 가야 되는데, 이게 사이가 좋을 때는 제주도 앞바다를 열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빙글 돌아서 제주도 남쪽으로 크게 우회해서 올라가야 되죠. 이제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해군력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되고, 그래서 또 도로도 안 좋고 하니까, 또 이 전기 사정이 안 좋으니까 기차 어떤 그가 연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운하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 입장에서. 그러나 그것도 국력이 될 때 이야기죠. 그래서 무리한 토목공사, 국력을 넘어서는 무리한 토목공사는 역사를 봤을 때 다 그 왕조의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사례가 되더라라는 것을 봤을 때, 김정은이가 이 운하공사를 밀어붙이면 비극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렇게 되면 중국도 유리해요. 중국의 이 북해함대가 총사령부는 칭다오, 청도에 있지만 가장 큰 군함대 중에 하나가 리순에 있죠. 딸엔 바로 옆에 리순, 우리 그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갇혔던 바로 리순 감옥에 있는 리순, 그 리순에 있는 이 중국 북해함대의 핵심 전력들, 그리고 그 안쪽으로, 바레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진왕다오라고 있습니다. 그 진왕다오 쪽에 있는 중국 전략 잠수함 부대들, 이런 것들이 이 남해 쪽으로 내려와서 동해 쪽으로 안 가도, 크게 우회해서 안 가도 이 북한하고 사이 좋으면 평양에서 원산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가버리니까 이 아주 수월한 동해 진출이 중국 해군에게도 보장이 되죠. 그래서 이 불량 국가들끼리 이렇게 뭔가 작당을 해나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운하 건설이 잘 되어서 앞으로 먼 미래에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그러면서 그 큰 자산이 되어주는 미랄로 이 엄청난 토목공사로 인해서 김정은이 실각해서 무너지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궁지에 몰려 북한 탄약 구매라는 악수를 둔 러시아가 중국과 협력을 모색하고 나서 향후 기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는 중러 관계를 감안할 때 중국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개입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교체가 유력시되지만 아직은 권력 서열 3위이자 시진핑의 오른팔로 불리는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이 현지 시각 9월 10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났다고 러시아 매체들이 현지 시각 9월 11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타스통신과 리아 노보스티 등 현지 매체들은 전날 있었던 푸틴과 리잔수의 면담 내용을 분석하는 기사들을 쏟아내면서 양측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들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리잔수의 모스크바 도착 직전 러시아로부터 들여오는 천연가스 구입 대금을 달러화해서 루블화로 지불하겠다며 러시아에게 큰 선물을 안겨준 바 있는데요. 러시아 매체들은 중국이 이번 면담을 통해 러시아와 경제 분야는 물론 군사,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잔수는 푸틴에게 양국의 신시대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시종일관 강력한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라며 양국의 정치적 신뢰, 전략적 협력, 실무 협력이 높은 수준에 도달해 설린 우호와 상생 협력의 모범이 되었다 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푸틴과 러시아 국가두마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외부의 간섭과 제재에 맞서 싸우는데 더 큰 협력이 필요하다 라며 러시아의 경제적인 분야 외에도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122mm 곡사포와 로켓, 152mm 포병탄약, 125mm 전차포탄 등의 규격을 공유하고 있고 미사일 등 정밀 유도무기 분야에서도 상당한 상호 호환성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양국은 오는 9월 15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담에서 군사안보협력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중국의 대러시아 군사지원 문제가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에 영향을 미칠 강력한 변수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만났다는 것을 이제 러시아 언론들이 분석 기사를 내놓았는데, 앞으로 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하니까 이 서방 세계, 그러니까 미국과 나토에 대항하는 이런 그 연대를 더 강화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지금 당면 과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포탄이다, 탄약이다. 그래서 지금 뭐 북한에게 탄약 300만 발 이런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더 많죠. 그래서 122mm, 152mm 포탄들, 그리고 125mm 전차포탄, 이런 걸 대량으로 중국으로부터 받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되면 이 러시아의 전쟁 내구력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겠죠. 결국 그렇게 되면 이 전쟁은 더욱더 장기화되고, 불행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국이 더 불행해지게 된다. 그렇게 중국이 도와주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이 나토 서방 세계가 도움을, 이제 중국이 도와준 거 우린 빠지자 하겠습니까? 더 세게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신냉전 체제가 구축이 되어서 이제는 중국마저도 이 전쟁의 회오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중국이 저는 그런 선택을 하기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죠. 자, 일단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이제는 그 냉전 체제가 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독재 불량국가, 이 체제로 지금 나누었죠. 그러면 독재 불량국가들 중에서 그동안은 이 러시아가 맹주했는데, 이제는 중국이 자기네들은 우리가 이제 넘버원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러시아는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이번 이 딜에서 만약에 딜이 성사된다 하면 러시아가 자기네들이 2인자다 라는 걸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중국의 5,000년, 6,000년의 이 역사를 돌이켜볼 때 자기가 2인자다 또는 비슷하다 라고 도와줄 리는 없죠. 내부의 경쟁자가 외부의 경쟁자보다 우선입니다. 당연하죠. 대통령 선거를 해도, 국회의원 선거를 해도 당내 경선에서 이겨야 본선에 진출하는 거니까 상대방 당 후보하고는 크게 원수지간이 아니라도 같은 당 내에는 서로 원수지간인 경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봤죠. 그래서 이 푸틴의 아주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 상황을 중국은 굉장히 교묘하게 이용하려 할 것이고, 그 이용이 결국 들어간다면 러시아는 자존심을 완전히 부수어야 할 것이고, 또 그 결과는 세계적인 신냉전 체제로 들어갈 것이다. 그럼 우리는 신냉전 체제로 들어갔을 때 좌고우면하는 그런 박쥐 같은 행동을 보였을 때 존재할 수 있을까? 힘들죠. 줄을 반드시 서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거 어디에 써야 됩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국가들에게 써야 됩니까? 아니면은 독재 불량국가들 선에 써야 됩니까? 뻔하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이 정치 세력 가운데 한 세력, 그것도 최대 정치 세력은 이 독재 불량국가에게 자꾸 기웃기웃하는 눈치를 보는 자들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세 번째 내용입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이 차세대 경량 전투기로 FA-50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국방부의 재가를 받아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터졌습니다. 우리 정부 차원의 외교적 대응이 시급해 보입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이 1차분 18대, 2차분 18대 등 총 36대의 경량형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FA-50 블락 20을 선정했지만 재무부의 반대로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이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9월 12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은 이 사업에 정통한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공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카이의 FA-50 블락 20, 인도 힌더스탄 항공의 테자스 마크-1A, 파키스탄 항공우주산업의 JF-17 블락 3 등 3가지 기종이 최종 후보에 올랐고 FA-50 블락 20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내정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과 국방부는 FA-50 블락 20이 경쟁 모델 대비 성능과 전체 수명 유지 비용, 외교적인 변수 관리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FA-50 블락 20 기종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발표하겠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는데요. 돌연 재무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말레이시아 재무부는 FA-50 블락 20은 42억 링깃, JF-17 블락 3는 34억 링깃,
테다스 마크1A는 37억 5천만 링깃의 가격을 써냈다 라며 당초 35억 링깃이 책정된 이번 사업 예산 범주 안에 들어오는 기체는 JF-17 블락 3뿐이다 라는 입장을 국방부에 통보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발끈했습니다. 국방부는 재무부 측에 JF-17 블락 3가 가장 저렴한 것은 사실이지만 엔진 이슈와 미국의 제재 등 기술적인 부분을 감안하면 도입이 불가능하며 테다스 마크1A의 경우 기술적인 요구 조건은 충족하지만 여기에도 수출 승인 문제가 걸려있다 라며 FA-50 블락 20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업은 오로지 예산만을 놓고 판단하는 재무부와 종합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한 국방부의 기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해 말레이시아 정부 측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FA-50 여기는 지금 필리핀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FA-50 사진이죠. 그래서 필리핀에서 실전에 잘 쓰고 있어 라는 것도 이번 말레이시아 사업에서 가산점이 된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죠. 자, 그런데 갑자기 재무부가 야 얘들은 말이야 42억 링깃을 써냈어. 그럼 이제 대당 717억 원. 그런데 말레이시아 이번 사업의 예산은 35억 링깃인데 얘들 안 돼. 그래서 이 사업 예산 범주 안에 들어온 거는 중국, 파키스탄 공동개발의 JF-17 그뿐이야. 그거 해야 돼. 라고 재무부가 이야기했다라고 하고 국방부가 거기에 지금 발끈하고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성능이 좋고 낮고 뭐 이걸 다 떠나서 과연 중국 전투기와 인도 전투기를 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중국 전투기는 대당 580억 원에 써냈고 인도 전투기 테다스는 640억 원에 써냈어요. 그래서 중국 전투기만 자기네들의 예산 범주 안에 들어온다. 이건데 자 우리 FA-50은 성능 좋고 외교적 리스크 없고 일단 뭐 미국의 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FA-50에 로키드 마틴 지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외교적 리스크 없고 이런 면에서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가격이 비싸다라는 단점. 그런데 이 JF-17 같은 경우는 캐사 제재에 들어갑니다. 바로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이죠. 뭐냐면은 바로 이 엔진이 러시아제 RD-93이라는 엔진인데요. 지금 현재 이 엔진이 문제가 생겨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JF-17 전투기 전부 비행 금지를 시켰어요. 엔진 때문에 못 움직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제보는 더 낫다 해서 파키스탄이 러시아제 RD-93 엔진을 썼는데 그러면 이 중국 제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이 엔진도 문제가 많은데 이 미그-29 전투기에 들어가는 미그-29에 2개 들어가는 그 엔진 중에 하나예요. 하나를 지금 집어넣었는데 그런데 러시아제 군사무기 관련한 또 전략물자 이런 것들을 사거나 팔고 하면은 미국의 캐사 제재에 들어가서 바로 그냥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미국과 그 무역 전체의 한 10% 정도의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확대되는 거죠. 말레이시아도 제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반도체 수출을 금지해버리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말레이시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걸려있는 게 JF-17. 그리고 이 테다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간 레이더가 이스라엘제입니다. 이스라엘 엘타사에서 만든 ELM-2052라는 A사 레이더인데 이건 이스라엘이 말레이시아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말레이시아가 이거 수출 승인 안 해주죠. 그러면 인도제 이 A사 레이더가 개발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언제겠습니까? 그리고 믿을 수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카이와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어필해서 지금 폴란드가 대량 구매하는 시점에서 가격이 제일 싸다. 그리고 외교적 리스크 전혀 없다라는 걸 강조해서 빨리 발표 단계에 이르도록 설득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마지막 아이템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